한 2, 3년 전에 인터베스트 심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좀 이런저런 뭐 어떤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인터뷰를 했다더라.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레퍼런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때 왠지 좀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영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지하철 타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운전을 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다는 거. 그래서 이걸 정말 잘 활용하시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광고 하나 먼저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아. 최고의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스테오폴리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가 저희 PPL을 했는데요. 아웃스탠딩 인터뷰 기사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PPL 이전에 나온 거예요. 잘 나가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잘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실제로 그 진짜임. 작년에 100억 원대 투자를 받으면서 오. 뭐 슈퍼 루키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스테오폴리오가 현재 밀고 있는 상품이 B2B 상품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걸 좀 잘 써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어떻게 B2B 상품을 쓸 수 있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 하나는 기프트 카드와 다른 하나는 캐시, 스테이 캐시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기프트 카드는 VIP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용으로 쓰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뭐 정말 큰 액수를 쓰시는 고객님에게 선물로 드리거나 아니면 뭔가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같은 거 해서 소수의 고객에게 선물로 주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수량과 금액을 자유롭게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서 뭐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쓰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캐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스테이캐시가 임직원 복지용으로 나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고급 인재들 채용하고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이 캐시를 딱 주면 굉장히 근속률도 올라가고 능률도 올라간다는 거. 일만 하면 안 되죠. 직원들이 좀 쉴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 기업 계정에서 임직원들이 예약을 하고 활용하는 것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잔액은 환불도 가능하고요. 고로 예산에 맞춰서 쓰시면 아주 좋다는 거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B2B 상품은 500개 국내외 파인스테이에서 활용 가능한데 파인스테이라는 게 굉장히 고급적이고 좋은 그런 숙박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집이라든지 제주 전통 돌집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헤리티지 홈이라든지 아웃도어 스테이까지 기존 숙박 시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선사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호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해보고 이건 너무 좋다. 이건 진짜 이건 꼭 아웃스탠딩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마련했으니까 정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게다가 저희가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스테오폴리오 1만 원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악플을 달아도 너무 심하지만 비속어 쓰지 마세요. 솔직히 뭐 저에 대한 비판이나 우리에 대한 비판은 저희는 쿨합니다. 뭐 이거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다 애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강해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지만 욕을 하면 이게 보는 사람이 안 좋잖아요. 독자들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욕이나 비속어 너무 심한 그런 악플만 남겨주지 않으면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오폴리오 꼭 이용하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지혜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오늘 우리가 되게 재밌는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스타트업 씬에서 물론 스타트업 회사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한 축,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VC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VC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VC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웃스탠딩에서 VC를 담당하고 있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VC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자 조혜리 기자님에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웃스탠딩 조혜리 기자입니다. 지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은 국내 주요 VC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좀 처음에 VC 취재를 시작할 때
VC들의 이름도 좀 구분이 잘 안 갔어요. 약간 그쵸, 다 다 비슷하죠. 똑같이 막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벤처스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고. 전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야 뭔가 데일리, 뭐 투데이 뭐 이런 거. 언론에 아, 그런 언론사도에 그래서 용식님 처음에 어, 아웃스탠딩 이름을 그래서 그런 거 다 예, 빼고 그런 이렇게 거안 지은 거죠. 하겠다. 그래서 좀 VC들도 그런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 슬러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맥시멈 이런 거 좋잖아요. 좀 힙한 네. 거 좋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아예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아유, 네, 저도 동의하고요. 허슬러 이런 것들. 네, 아무튼 이름도 아무튼, 구별하지 네. 못했던 조혜리 기자가 솔직히 저는 네. 그랬었고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저희가 취재하는 또 다른 대상이 스타트업들인데 스타트업들은 사실 이름도 진짜 다들 특이하고 그쵸. 사업 모델부터 특이한 곳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투자사 몇 곳을 좀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VC들에 대한 기사도 좀 몇 개 써보다 보니까 VC들도 각자 자기만의 역사랑 약간 특징이 좀 되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다들 어떤 특징이 있으신지 이런 걸 좀 소개를 정리해서 드려보려고 하고요. 진짜 뭐 기라성 같은 VC들이 정말 많지만 저희가 모두를 소개하는 건 또 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좀 규모가 큰 20곳만 모아가지고 아, 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꿀 정보 꿀팁일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보면 왜요?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20곳을 뽑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창업자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VC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유명한지를 명확히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빠꾸미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데 근데 다만 그 기준이 좀 규모의 중요한 것 기준. 같아요. 네. 그 규모의 기준 그게 뭔가요? 네, 되게 명확합니다. 2022년 기준 운용 자산으로 정해봤고요. 영어 약자로는 AUM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이건 VC가 굴리는 펀드들의 총합을 뜻하는 말이고요. 결국은 출자자들이 그 VC의 약간 투자 실력을 얼마나 신뢰해서 자기들의 돈을 얼마나 맡기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VC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꽤 중요하고요. 실제로 업계에서 VC의 체급을 가늠하는 지표로 아주 많이 쓰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VC들이면 약간 좀 수천억 원 수준의 운용 자산을 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좀 조 단위가 넘어간다 이러면 명실상부 대형 VC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은 VC들이 벤처펀드 말고 약간 다른 성격의 펀드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경우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 경계가 또 많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벤처펀드랑 사모펀드를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물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용자산을 좀 절대적으로 좋은 VC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VC의 말 그대로 규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뭐 운용자산이 좀 크지 않아도 투자 성과는 되게 좋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사 입장에서 좀 도움을 되게 실질적인 걸 많이 받을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넘어갑니다. 가장 오피셜하다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VC들이 상장을 할 때 굉장히 그 많은 그런 그 체크와 아니면 그런 뭐랄까 감독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많이 성과 지표로 내세우는 게 AUM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UM이 얼마고 업계에서 이 정도 위치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알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오피셜하다라고. 가장 공인된 그렇죠.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가 어디죠? 네, 20위는 컴퍼니 K 파트너스라는 곳이고요. AUM은 그 7,845억 원입니다. 이 정도로도 덩치가 매우 큰 VC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2006년에 바른손, 버추얼텍, 금보개발 요 세 회사가 출자를 해서 설립된 곳이고요. 이 당시에도 이미 되게 베테랑 VC였던 김학범 대표님이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쭉 회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바른손이랑 버추얼텍은 지분을 처분해서 금보개발이랑 김학범 대표 이렇게만 주요 주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19년에는 상장에도 성공한 곳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뭐 초기 투자 위주로 탄탄하게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어엿한 대형 VC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022년 기준으로는 사모펀드는 없었고 벤처펀드만 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조만간 사모펀드로도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덩치를 빠르게 키울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유튜브니까 재미있는 약간 비하인드를 하나 제 이런 거 준비를 좋죠. 해봤는데 여기 좀 유명한 분으로 변준영 부사장이라는 네, 분이 유명하시죠. 계세요. 네. 근데 한창 드라마 스타트업이 유행을 할 때 그 누가 김선호 실사판이냐 이거를 VC 분들끼리 재미로 한번 찾아봤대요. 근데 이분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게 기사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스타트업 드라마 속의 김선호처럼 약간 젊은 나이에 좋은 성과도 인정받고 억대 연봉도 그렇게 받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흔한 거는 또 아니니까요. 네. 또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 업계에서 약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 키맨으로 있는 투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분만 한 건 아니고 여러 명을 네, 이렇게 여러 모아서 네, 이렇게 그쵸. 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을 가장 많이 네. 뭐 참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라마 했습니다. 재밌었는데 말이죠. 괜찮았습니다. 예. 근데 지혜님이 그거에 대해서 탈탈 현실적으로 이렇게 턴 기사가 있는데 그게 사실 전 더 재밌었고 예. 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그걸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번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19위는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운용 자산은 8,156억 원이고요. 여기는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 세 분이 모여가지고 세운 곳이에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외환은행, KTB 네트워크. 지금은 우리벤처 파트너스로 이름을 바꾼 곳이죠. 이렇게 세 곳이 모여가지고 세운 곳이고 참고로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토종 사모펀드의 되게 그렇죠. 명가로 꼽히는 곳인데 이렇게 뭐 사모펀드, 외환은행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곳 출신의 인물들이 창업자인 만큼 약간 VC지만 뭐 M&A, 뭐 메자닌 투자, 뭐 세컨더리 투자 이런 것도 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2016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사실 그 직전에 한동안 VC들이 상장 문턱을 잘 못 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쯤에 TS 인베스트먼트랑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곳인데 이곳들이 상장 문턱을 넘었고 그 이후에 VC들의 상장 행렬이 지금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서 좀 의미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특이할 만한 점으로 2019년에 엑셀러레이터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뉴 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인데 사실 VC들이 초기 투자 전담 조직을 약간 내외부에 따로 두는 흐름이 요즘 계속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TS 인베스트먼트랑 뉴 패러다임의 경우에는 원래 별개의 회사인 곳을 인수를 했으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뭐 VC가 사모펀드 넘어간다 얘기를 하셨는데 또 엑셀러레이터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VC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밸류 체인을 이렇게 넓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약간 생각이 듭니다. 영역을 그렇게. 넓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네. 18위는 어느 회사 어느 VC인가요? 네. 18위는 방금 또 말씀드린 VC가 약간 초기 투자 전문 조직을 두는 케이스의 약간 효식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는 또 LB 인베스트먼트에 있던 스타 벤처 캐피탈리스트 출신인 윤건수 대표, 하태훈 전무 이렇게 두 사람이 만든 VC인데요. 얘는 처음부터 초기 투자에 집중한다는 차별점을 내세웠다고 해요. 이게 DSC 인베가 설립되던 2012년만 해도 VC들이 3년 이내에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30%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었던 이유는 다들 초기 투자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조심했던 건데요. 윤건수 대표는 그때 베테랑이었던 만큼 오히려 초기 투자에서 승부를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도 잘 성장을 해서 2016년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바로 다음 해에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자회사인 슈미트를 별도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영역을 굉장히 이렇게 넓히고 있는 곳이다. 초기 투자 전담 조직은 지금 따로 빼고 이제 세컨더리 투자 같은 데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아스쇼 두나무 편에서도 그 두나무 구주를 좀 나중에 샀던 곳 중에 하나로 맞아요. DSC 인베를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구주 거래에도 점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VC 업계가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게 아마 10년밖에 안 됐을 거야 만들어진 지 아까 2012년 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거의 메인스트림에 온 케이스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거의 뭐 이룬 뭐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심지어 약간 이게 흑역사이긴 한데 이거는 옐로 모바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옐로 모바일 잘 안 되긴 했는데 이게 안 된 케이스고, 제가 이걸 거론한 이유는 그만큼 공격적이었다는, 사실 뭐 옐로 모바일에 뭐 DSC만 투자한 건 아니었고요. 여러 군데가 투자했었는데 DSC가 굉장히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전투력이라든지 굉장히 어그레시브함을 기반으로 다양한 곳에 투자했는데 그건 나머지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상장까지 하긴 모든 성공했죠. 투자가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쵸.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하다 보면 그렇죠. 네, 오히려 그렇죠.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시기도 좋긴 했었어요. 2012년부터는 그때 화랑이었으니까. 예. 네. 17위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17위는 포스코 기술 투자인데요. AUM은 1조 339억 원으로 여기부터 1조가 넘기 시작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보자면 국내에 1조 넘는 AUM을 가진 VC가 17곳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기술 투자는 포스코의 자회사인데요. 소위 말하는 CV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력도 굉장히 깁니다. 무려 1997년에 설립된 곳이고, 처음에는 이름도 좀 포스텍 기술 투자였고, 포스코나 아니면 포항공대 이런 곳이랑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요. 2006년에 창투사에서 신기사로 전환하면서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창투사랑 신기사는 둘 다 뭐 VC의 일종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립 자본금 기준이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기사가 전반적으로 자본금 기준도 좀 더 높고, 그리고 투자 범위도 좀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기술 투자는 신기사로 전환한 이후에 기업금융 사업을 좀 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상품, 뭐 인수금융, 부동산 대출 이런 거를 하기도 했고요. 약간 다른 VC의 펀드에 LP로 출자를 들어가기도 하고 고유 계정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 대상인 기업들이 또 포스코에 약간 고객사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면 재무 상태를 볼 때 다른 VC들에 비해서 사채나 차입금이 좀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도 사채와 차입금을 합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사실 VC들이 재무 상태는 대체로 거의 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눈에 띄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금융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위해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모습을 볼 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업 금융한 사례가 많나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별로 VC 가? 없죠. 네. 사실 이게 신기사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고, 신기사에서도 이렇게까지 네. 그 적극적으로 그런 그 활동을 하진 않는데, 쏠쏠해서 하는 건가? 쏠쏠한가? 뭐 일단 신기사로서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라고 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다음에- 흔찮은 그런 오, 사례죠. 신기하네요. 예. 좋습니다. 신기한 신기사. 예. 알겠습니다. 예. 네, 16위가 어디죠? 네, 16위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입니다. 운용자산은 1조 1,009억 원이고요. 여기는 스톤브리지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의 벤처 투자 부문이 물적 분할된 곳이고, 그래서 회사 자체 설립은 얼마 안 됐어요. 2017년이지만 그 역사는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좀 잘하는 곳이라서 굵직한 성과로 꼽을 만한 게 좀 많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건 블루홀인데 예, 다들 지금은 크래프톤으로 잘 아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거는 2021년에 중기부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청산 수익을 거둔 VC가 어디인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 1위가 스톤브리지 벤처스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펀드 뭐 6개를 청산해서 2천억 원 넘는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제가 재밌었던 건 이 조사 범위가 2016년에서 2021년까지였거든요. 근데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2017년부터 설립된 곳이니까 사실 또 1년이 빠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예, 그런데도 내 성과가 엄청난, 네. 1등을 했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는 그 두나무의 투자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력을 약간 증명하고 있는 VC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 최근에 상장을 한 곳이기도 해요.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잘하는 데인데도 상장 이후에 주가 추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건 또 꼭 스톤브리지만 그런 건 아니라서 꼭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이거 예. 궁금해요. VC 등에 상장한 데가 꽤나 있잖아요. 근데 다 주가 추이가 그렇게 썩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그거는 예,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J컵을 그려야 예, 미래의 현금 흐름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건데 네. 그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VC 업계 숙제인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15인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예. 15위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운용 자산은 1조 1,728억 원이고요. 딱 듣자마자 스마일게이트의 자회사구나 싶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스마일게이트랑 맺고 있는 인연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인베는 원래 1999년 세워진 MVP 창업 투자라는 곳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MVP 창업 투자가 스마일게이트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자사와 포트폴리오사의 관계였던 거고요. 근데 스마일게이트가 2011년에 크로스파이어로 데이트를 치면서 성공을 했고 MVP 창업 투자는 당연히 엑시트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그 스마일게이트가 MVP 창업 투자에 약간 LP로 출자를 하는 식으로 인연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은 인수까지 하게 된 거고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뒤로 모회사의 자금력이랑 뭐 본래의 투자 전문성 이런 게 맞물려가지고 네, 급격히 약간 상승을 한 끝에 지금은 이렇게 대형 투자자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또 만나서 여쭤보니까 스마일게이트에서 투자에 크게 간섭은 거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인상 깊은 사례를 약간 좋은 선례를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모회사가 스마일게이트인 만큼 개인 분야 투자가 좀 눈에 띄는 곳이다. 이 정도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아, 아스쇼 말고 또 이런 얘기 한 데가 있나? 아 그렇군요. 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무슨 들었어요. 생각이요? 이거는 마치 소장농이 분홍이 돼서 대주주를 이렇게 인수한 게 아닐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한 비유도 아닙니다. 그냥 나온 생각일 뿐이에요. 예. 이런 것도 어디서 들을 수 있냐? 아스쇼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맞고요. 그 다음 14위가 어디죠? 네, 14위는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운용 자산은 1조 1,914억 원이고요. 여기도 히스토리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원래 여기 전신이 한국기술투자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1986년에 설립된 곳으로 진짜 오래됐고 예, 당시 최고의 벤처투자 명가였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긴 했더라고요. 일단 국내에서 최초로 벤처펀드를 결성한 곳이고 VC 중에서 상장도 처음으로 한 곳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시그니처들도 보니까 막 한글과 컴퓨터, 네이버, 메가스터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토스 야놀자 이런데 그러니까요. 투자하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약간 그 스토리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고 그래서 근데 이 상징적인 회사도 닷컴 버블 시기에 많이 어려워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여기 회장님인 서갑수 회장이 약간 배임 횡령을 저질렀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워졌는데 결국에는 2010년대에 일본계 금융그룹인 SBI 금융그룹이랑 약간 경영권 분쟁을 계속 겪다가 약간 일종의 적대적 M&A를 약간 당했죠. 그러고 서갑수 회장은 해임되고 회사는 SBI에 인수되는 걸로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사명이 된 거죠.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좀 치명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결국 약간 수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업계에서 손에 꼽는 VC로 안착을 잘 했고요. 다만 작년에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적자를 냈는데도 맞아. 임직원들에게 약간 수십억 원 규모 성과급을 주었다. 이런 논란이 약간은 있는 곳이지만 어쨌든 잘하고 계신 곳이다. 이거는 좀 듣고 싶어요, 이동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자를 냈는데 성과를 네, 냈다. 성과급. 근데 이거는 저도 네.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건 몰랐거든요. 오. 예, 근데 그저 그냥 짬바는 어디까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듣고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피해갔죠. 예, 그다음에 13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13위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입니다. 네, 운용 자산의 1조 2,030억 원인데 여기는 사모펀드가 하나도 없고 벤처펀드만으로도 이 정도인 거라서 네, 그것만 따지면 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곳이고요. 여기는 1988년으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투자 규제로 불렸던 이민주 회장이 만든 한미창업투자가 전신이고요. 여기는 좀 특이한 게 펀드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대신에 펀드 하나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계에서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펀드를 만들기 시작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업계 최대 규모의 펀드를 주기별로 이렇게 계속 내놓으신대요. 네. 근데 이 큰 펀드 하나로만 쭉 투자를 하고 펀드가 다 소진되면 그제야 다른 펀드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걸 원펀드 전략이라고 하고요. 모든 조직원들이 한 펀드에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펀드가 약간 여러 개가 동시에 있으면 어떤 펀드로 어디에 투자하냐 이런 게 꽤나 이슈이시라고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이 좀 좋아가지고 출자자들에게도 되게 신뢰를 받는 곳으로 꼽히는데 사실 이렇게 큰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평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 언급해서 약간 너무 많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VC 중에서 성과급 200억 원 넘게 받으신 연봉킹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정리하자면 전통의 강호인 동시에 지금도 기세가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통 VC 업계에서 패밀리 오피스라고 많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산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사를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건데,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뭐 에이틴 인베스트먼트가 패밀리 오피스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상당히 그 도움이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이후로도 뭐 실적도 좋으니까 이렇게 큰 VC로 성장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잘하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다음 12위가 어디죠? 네, 12위는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는 운용자산 1조 2,192억 원이고요. 원래 LG 계열 투자사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일찍이 독립 노선을 표방했고 그 계열을 분리해가지고 뭐 엄밀히 말하면 반개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게 LG가 또 다른 LG가의 약간 3세들도 VC를 창업한 케이스들이 좀 2개나 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LG가 약간 3세들은 다들 벤처 투자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묻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고 약간 여기에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은 각 산업에서 1등이 될 곳만 뭐 골라서 키운다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표방을 하는 곳이고 뭐 하이브, 펄어비스, 스타일쉐어 이런 데가 그 전략에 좀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에이블리랑 뮤직하우에 좀 투자하시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럼 밀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상장한 VC라는 걸 좀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상장이 꽤 흥행한 걸로 주목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VC들의 상장이 그간 잘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요 예측이나 아니면 딱 상장 당일의 결과나 이런 게 꽤 좋았는데 일단 요인을 꼽아보자면 몸값이 좀 싸게 나왔다 이런 평도 있었고 뭐 상장 시 유통 물량이 적어가지고 약간 공모 주식으로서 매력이 있었다 이런 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지금 살펴봤는데 역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약간 슬기롭게 상장 문턱을 잘 넘은 그리고 현업에서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곳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과 같은 시대에 상장을 성공시킨 것만 그쵸. 하더라도 진짜 대단하고 LB 인베스트먼트는 정말 뭐 VC 명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영진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명망도 대단하고 정말 여기는 정말 뭐 지금까지 모두 다 대단한 기업이긴 한데 여기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저는 수가 약간 있습니다. 힙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 하이브로 굉장히 어. 크게 좀 성공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힙한 VC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느낀다. 네, 되게 아니 근거 없진 않은데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했고 전통 VC에 가까워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렌드를 잘 쫓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특히 보면 뮤직하우 이런 데도 투자하고 그렇죠. 꽤나 크게 투자하시고 이런 거. 그래서 경영진들이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도 불구하고 계속 스터디하고 연구한다는 너무 뜻이거든요. 멋있다. 예, 그거는 그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어디죠? 네, 그 다음은 10일이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이고요. 1조 2,716억 원의 운용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1999년에 만들어졌고 그 투자 전문 금융그룹인 미래에셋 계열사인데요. 참고로 미래에셋은 한국투자랑 더불어서 국내 좀 대표적인 투자 전문 금융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그룹 하면 막 신한, 우리, 하나 이런 데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데는 약간 은행 중심이고 투자 전문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투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농수산물이나 바이오 중심으로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콘텐츠 아니면 뭐 사회적 투자 이런 분야로 많이 범위를 넓혀갔고요. 성과가 되게 좋아요. 2005년 이후에 쭉 흑자를 냈고요. 2022년에 VC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아졌는데 이때도 2천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좀 선방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루닛이 상장할 때 일부 회수를 좀 했고 PE 부문 투자에서도 좀 성과를 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하면서 좀 좋은 평을 많이 취재하면서 좋은 평을 많이 들었던 곳인데요. 막 미래에셋 그룹에서도 좀 알짜 계열사다. 거기는 멤버는 어벤져스더라 이런 평을 좀 들은 적이 있고 창업자를 만나가지고 약간 인상 깊었던 VC를 꼽아달라고 제가 종종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때도 종종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스마트한 분들이 계셔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는 뭐 창업자도 그 옛날 10몇 년 전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 2010년 초반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연대 보증이 되게 횡행했대요. 그런데 되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되게 입금도 굉장히 빨랐다. 모든 심사위원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입금이 빨랐다는 데서 탁 꽂히는데 그렇죠. 입금 빠른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막 지저분하게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분은 그냥 패기가 넘쳐가지고 네. 되게 연대 보증하면 바로 이렇게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 연대보증 이제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때 뭐 10몇 년 전에 너무 당연했었대요. 근데 좀 그런 썰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우리가 지금 벌써 절반을 예, 살펴봤어요. 아, 너무 재밌네. 뭐 한번 네. 뭐 한 모금 물도 마시죠. 좀 드시고. 혜리님 성도 소중하거든요. 네, 담배 아닙니다. 이거 물입니다. 담배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 예. 담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좀 숨 좀 돌리셨나요? 네. 그럼 저희 10위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예, 10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예. 네, 10위는 신한벤처투자입니다. 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신한금융그룹의 CVC고요. 운용자산은 1조 3,953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다른 곳에 있던 회사였어요. 원래는 2000년에 설립된 두산그룹 계열의 VC 네오플럭스였고요. 여기 자체도 사실은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러고 원래 국내 최초로 구주를 사들이는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해서 약간 세컨더리의 원조다 이렇게 꼽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꽤 유력 VC였는데 2020년에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네오플럭스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또 보니까 신한캐피탈에서 전략적 투자에 쓰던 펀드를 이 신한벤처투자로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투자 뉴스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신한 계열사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꽤 많이 하시거든요. 이름이 꽤 자주 보여요. 그 중에서도 신한캐피탈이 자주 보여가지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자금 규모가 커가지고 더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신한벤처투자 쪽으로 이렇게 기능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신한은 약간 퓨처스랩 이런 이름으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하면서 좀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능들이 전부 신한벤처투자에 모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좀 더 존재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좀 했습니다. 확실히 신한금융그룹이 굉장히 스타트업 씬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회장님 자체가 굉장히 뭐 관심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네. 봅니다. 네. 예. 그 다음 살펴볼 것이 네, 9위입니다. 9위는 우리벤처 파트너스입니다. 줄여서 우벤파라고 많이 하던데 예, 약간 맞습니다. 수우파 느낌으로 진짜요? 네, 네, 우벤파예요. 우벤파라고 많이 공식 하더라고요. 줄임말입니다. 오벤파요. 네, 네, 우벤파는요. 아무튼 우벤파요.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우리 기자들끼리 우벤파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벤처 파트너스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최근에 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운용자산은 뭐 1조 318억 원 이 정도 되고 그 용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좀 복잡해요. 최근에 원래는 1980년에 설립된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가 전신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1999년에 KTB 그룹에 편입되면서 KTB 네트워크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이름으로 알려진 그리고 또 약간 명성을 떨친 회사입니다. 약간 업계에서 VC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약간 그 뛰어난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을 많이 배출한 곳인데요. 이 그룹사 전체가 2022년에 다올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름은 다올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에 우리금융그룹의 회사가 인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름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벤처 파트너스 우벤파가 된 거고 그래서 그냥 따로 낯서실 수 있는 건데 한동안 약간 특히 최근에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약간의 혼란의 시기를 겪은 셈인데 그래도 대표이사랑 조직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고요. 앞으로 약간 우리 그룹 쪽이랑 얼마나 약간 시너지를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다 바뀌면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 광고 한번 때려야 되는 거 아님? 어디에다? 예. 그러니까 우벤파가 광고를 때린 거죠. 아. 우리 옛날에 그 KTB 네트워크야. 이름이 너무 많이 다르지만 우린 옛날에 그 사관학교랍니다. 약간 이런 광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웃스탠딩 굉장히 열려 있고 이건 예상 못했죠. 근데 VC 업계가 네. 의외로 되게 좀 근데 요즘 많이 바뀌긴 브랜딩 안 했는데 한다는 그럼 거죠?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좀 이제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브랜딩은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이제 저도 세상이 바뀌고 해야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네. 좀 그나물의 그 밥이랄까 어쨌든 그 풀이 너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뭐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동도 굉장히 그 안에서만 그쵸, 하고 그쵸. 그랬는데 지금은 좀 세상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우벤파도 들었고요. 브랜딩 그렇죠. 할 때 아스 열려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은 어느 회사인가요? 네, 파리죠? 그다음 8위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거는 스브인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농담이고요. 아, 근데 저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뭐 인베스트먼트, 뭐뭐 파트너스 이런 네. 것보다 차라리 뭐 예. 그 우벤파처럼 이렇게 줄이는 게 더 이쁘네요. 어, 예. 약간 수급파 느낌도 나고 네. 판 느낌. 농담이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어쨌든 SV 인베스트먼트 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용자산은 1조 4,803억 원이고요. 독립계 VC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곳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그 앞서 소개해드린 뭐 TS 인베, 뭐 TSC 인베,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런 것도 다 독립계이고요. 근데 그 외에 VC 중에 약간 대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그룹을 배경으로 둔 VC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특징으로 찝을 수 있고 SV인베의 약간 창업자인 박성호 대표는 원래 IB 업계 출신이라고 해요. 네, 근데 VC를 설립할 약간 자금이랑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SIPO라는 상장 전문 자문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가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SV인베의 지분을 갖고 있는 SV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 SIPO고요. SIPO에서 자문을 해줬던 회사들이 SV인베를 설립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줬는데 그중 하나가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펀드에 막 출자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인연을 좀 맺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SV인베가 초반에는 사업이 좀 되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벤처 펀드에는 펀드가 손실을 보면 VC의 자금으로 충당을 하는 우선 손실 충당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엔 이게 자꾸 걸렸나 봐. 이 조약에 자꾸 걸렸나 봐요. 그래서 계속 자금난에 시달렸는데 그래도 그냥 버티신 거죠. 계속 증자도 하고 차입도 하고 그러면서 버티시다가 2017년에는 겨우 이제 100억 원을 넘기면서 규모화를 좀 했고 2018년에 대박이 터집니다. 하이브로 대박을 빵 터뜨리면서 안정권 궤도에 들어선 VC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뭐 최근에는 해외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 인터뷰 같은 걸 살펴보면은 약간 다음에 가장 큰 목표는 약간 넥스트 하이브, 약간 하이브 같은 케이스를 또 만드는 게 목표이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신 우선 손실 충당이라는 게 이게 VC 업계 연대 보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VC들은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창업자를 연대 보증 걸잖아요. 네. 만약 손실 나면 네가 물어내. 근데 LP들은 VC에게 연대 보증을 걸어요. 손실 나면 네가 물어내. 그게 바로 우선 손실 충당이라는 건데 그래서 좀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세상 공짜는 없구나. 뭐 그냥 LP 분들도 그 윗사람들에게 뭐 어떤 이상한 조항으로 쪼임을 받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일반인들은 뭐 배우자에게 쪼임을 받는다든지 뭐 그 투자 만약에 뭐 어디다 투자했어라고 하면 뭐 안 걸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뭐 오랜만에 근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좀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을까요? 계속 있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좀 대형 LP라든지 일부는 여전히 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되면서 왜냐면 손실 나기 싫잖아요. 근데 벤처 투자는 또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VC들이 이런 좀 축세에 있다. 여러모로 어렵군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7위가 어디죠? 예, 7위는 인터베스트입니다. 여기는 그 막 파트너스 이런 이름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운용 자산은 1조 4,855억 원이고요. 사실 여기가 찾아보면 업력도 길어요. 1999년에 설립된 곳이고 실적도 항상 좋았고 규모도 되게 큰데 인터뷰가 진짜 없는 VC예요. 여기가 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언론 노출을 잘 안 하는 곳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더 궁금해지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바이오 투자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국내 최초로 약간 바이오 특화 대형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고 바이오 전문 심사역들을 대거 충원하면서 약간 이쪽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은 곳으로 유명한데 약간 국내 예를 들어 의사 출신 VC 1호 이런 걸로 유명한 분도 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긴 한데 이분도 인터베스트가 바이오 심사역을 대거 충원할 때 여기를 통해서 VC에 입문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그쪽에 약간 역할을 많이 한 VC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K랑도 인연이 좀 있습니다. 여긴 SK 디스커버리가 오랜 기간 동안 2대 주주로 있었고요. SK가 펀드에 출자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SK 계열 투자사 취급을 좀 받기도 했는데 2019년에 약간 SK 디스커버리가 지주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산분리 이슈 때문에 인터베스트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지금은 관련이 없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오플럭스의 인터베스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신비의 VC라고 할까? 이게 어떻게 이분들하고는 연을 맺을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어떻게 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한 2, 3년 전에 인터베스트의 심사역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좀 이런저런 뭐 어떤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인터뷰를 했다더라. 그래서 뭐 이런저런 레퍼런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때 왠지 좀 이게 왠지 간택받은 느낌. 그래서 저희 언론인과 기자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터베스트 보고 계시죠? 분명히 그 심사역분들도 이게 이런 니즈가 필요할 텐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든지 다 뭐 차도 대접할 수 있고 뭔가 여기 핸드폰 번호 띄워야 될 것 같아요. 편하게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좀 교류를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6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KB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운용자산이 2조를 넘습니다. 네, 운용자산이 2조 1,162억 원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KB 금융지주 계열의 VC고 1990년에 설립된 장은 창업 투자를 모태로 합니다. 사실 여기가 아무래도 금융그룹 계열이기도 하고 하니까 물론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럼에도 항상 톱급 VC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지금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의외였는데 특히 2010년대에 조금 약간 정체기를 많이 겪었고 이때는 약간 KB 계열사답지 않다 이런 평도 받을 정도였는데 약간 박충선 전 대표 그리고 김종필 현 대표를 거치면서 회사가 약간 뭐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내부 조직 개편을 한다던가 뭐 인센티브를 도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셨었고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재밌었던 이야기는 약간 아주 IB 쪽에 있던 펀드레이징 달인을 모셔오면서 운용자산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사가 났어요. 심지어 이게. 그래서 참고로 이분은 작년 중순에 라구나 인베로 또 이동을 하셔가지고 펀드레이징의 세계도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했었고 아무튼 뭐 현재 KB인베는 은행권 VC 중에서는 선두에 서 있다라고 할 만한 곳이고요. 뭐 해외 투자에도 되게 적극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구나 인베도 엄청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늘리려고 내려가신 거 아닐까요? 영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업이 진짜 꽂힌 것 같아요. 네.
그다음 5위 어딘가요? 네. 5위는 아주 IB 투자입니다. 오. 네. 운용 자산은 2조 2,882억 원이고요. 약간 VC 업계 터줏대감이라고 할 만한 곳이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예, 국내 1호 VC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1974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출자한 한국기술진흥을 모태로 하고요. 2008년에 아주산업에 인수돼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상장한 VC 중에서 좀 대표적인 곳이라서 VC 대장주 이렇게도 자주 불리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좀 독특한 점을 꼽자면 초반부터 미국 진출에 되게 열심히셨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공을 들이는 VC는 사실 되게 많은데 대부분 아시아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2013년에는 보스턴에 사무소를 세웠고 이거를 나중에 솔라스타 벤처스라는 이름으로 법인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한 기업들 상당수가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성과도 좋은 편이다라고 해서 이게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의 중심지에서 승부 보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요새 들어 정말 VC 업계에서도 해외 진출 많이 하는 것 같고 교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4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4위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입니다. 네, 운용 자산은 2조 3,332억 원이고요. 뭐 이름만 들어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겠죠. 그 말 아시는 대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에 속한 한국 VC이고요. 손정희 회장이 2000년부터 한국 시장을 눈여겨보고 설립을 추진한 곳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도 닷컴 버블 때는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코리아가 분식회계에 휘말리면서 이렇게 많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손정희 회장도 의지가 있었고 약간 2대 대표인 문규학 전 대표가 굉장히 역량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이때 좋은 평판이랑 성과를 좀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VC 업계에 약간 뭐 악성 투자 계약서, 뭐 배임, 횡령 이런 게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약간 이걸 좀 피하면서 깨끗하다는 평판을 많이 지켜나가고 투자를 약간 좀 열심히 한 결과 최근엔 그게 좀 좋은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대 대표인 문규학 대표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아시아 책임자로 옮겨갔는데 뭐 영전을 했다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대표 자리를 맡은 분이 이준표 대표, 현재 대표이신데 이분이 원래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투자를 받은 창업자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출자자 네트워크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양적 성장을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을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이슈가 최근에 하나 있죠. 손정희 회장의 동생인 손태장 회장의 디에즈오브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배경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마 소프트뱅크 그룹의 실적 악화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작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되게 큰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당시 약간 그 실적 발표가 굉장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계속 매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벤처스도 팔리는 게 아니냐, 막 구체적으로 막 신세계 이런 데랑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때는 그런 일은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 최근에 DHO브에 인수된 것도 좀 자연스럽게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추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홍대 미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IT에선 최고. 그래서 뭐 VC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IT에서는 정말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나. 제가 아웃스탠딩 처음 들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용식님이 문규학님한테 한번 인터뷰 요청을 해봐라 기억나세요? 한번 페북 메시지 보내봐라. 저는 생각을 했죠. 아니 이렇게 높은 사람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하면 좀 예의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어떻게 연락처를 모르니까 보내봤어요. 근데 이제 거절을 당하긴 했는데 너무 이제 거절 메시지도 너무 정중하시더라고요. 아웃스탠딩 너무 잘 보고 있다. 인터뷰를 요청해 주시니 너무 영광이다. 하지만 이렇게 그 이후로 거절 멘트가 이어졌는데 거절 당하는데도 기분 안 나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분이구나. 메시지로만 봐도 인품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그래서 갑자기. 문규학 대표님이 미디어에 굉장히 관심 많으셔서 미디어에도 투자하고 뭐 만들기도 했었고 그 안에서 그래서 많이 하시고 저도 따로 한번
스쳐 지나듯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마치 정말 언론업계 기특한 후배 보듯이 막 등을 두들겨주면서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진짜 아스를 보신다는 말이 사실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실제로 SNS에도 인증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감사해요라. 아웃스탠딩은 좀 무한도전과 같다라고 해서 완전 극찬이잖아 그거. 그래서 그 결제한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잘해야 되겠다. 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렇죠. 3위 살펴볼까요? 네, 3위는 프리미어 파트너스입니다. 운용자산은 2조 3,424억 원이고요. 벤처펀드 운용액보다는 사모펀드 운용액이 좀 더 많습니다. 여기는 아까 소개드렸던 인터베스트 공동 창업자인 정성인 대표가 독립해서 따로 만든 VC고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적인 LLC형 VC라고 할 수 있습니다. LLC형이라는 게 다른 말로 유한회사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주식회사랑은 다르게 파트너들이 직접 자본을 출자한 VC를 말하고요. 고유 계정으로는 투자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출자자들이랑은 이해상충의 위험이 없고 특히 미국에서는 LLC형이 좀 더 주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는 아직 많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이 정도 지금 3위일 정도로 규모도 큰 그런 곳이 프리미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운용자산 순위가 되게 많이 오른 곳이었어요. 여기가 이번에 순위를 정리를 하면서 특히 사모펀드 운용자산이 1조 넘게 늘었고요. 그러면서 전년도에는 운용자산 기준으로 7위였는데 3위로 순위가 확 올랐어요. 그만큼 약간 출자자들에게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LLC형 VC가 좀 규모를 키우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대형 하우스로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회사만이 남았네요. 어딜까요? 그러면 먼저 네, 2위부터 2위. 한번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시죠. 2위는 한국투자 파트너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3조를 넘습니다. 헐. 운용자산은 3조 7,438억 원의 운용자산을 굴리고 있고 국내 VC 중에선 벤처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벤처펀드로만 3조를 넘기 때문에 벤처펀드로만 치면은 국내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히스토리가 정말 재밌었어요. 원래 동원그룹 계열이더라고요. 동원그룹 계열의 동원창업투자로 시작을 한 곳이고 근데 2005년에 동원그룹 계열의 금융사들이 모두 한국투자로 타이틀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당시 동원증권보다 좀 덩치가 큰 한국투자신탁이라는 곳을 인수를 했는데 이때 한국투자 타이틀을 다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예 동원 이름은 다 떼고 한국투자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의 한국투자 그 금융그룹이 됐고 찾아보면서 대단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쯤부터 한국투자 파트너스도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특히 모두들 수익 모델이 없다고 망설였던 적자기업 카카오에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낸 걸로 되게 유명하고 이게 거의 전설적인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계사로 약간 초기 투자사인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가 생겼는데요. 여기 대표를 근데 그냥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한투파 대표를 좀 오래 맡으셨던 백여현 대표라는 분이 그 한투 엑셀러레이터 대표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도 꽤나 신경 쓰고 그 벤처 투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어떤 협력 관계를 보이게 될까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한투파 같은 경우는 정말 VC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다만 요새 들어서 워낙 그 투자의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좀 포지셔닝이 좀 그렇게 된 거지 사실상은 뭐 VC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 두구두구 같은 거 하지 않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1위는 어디죠? 네, IMM 인베스트먼트인데요. 네, 운용자산은 6조 1,000억 원입니다. 와. 네, 근데 이게 사모펀드 부문이 많아서 그래요. 네, 사모펀드 부문만 거의 4조를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벤처펀드로는 한투파가 더 많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저희는 합쳐서 그 순위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고요. 벤처펀드 부문도 1조를 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C 겸 PE라고 볼 수 있고요. VC라고 볼 수 있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회사입니다. 규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VC 부문에서 투자한 기업
기업이 성장해서 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팔로업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팔로업 투자의 명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그 시작을 찾아보자면 여기도 엄밀하게는 독립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약간 창투사 출신의 송인준 대표, 지성배 대표가 합심해서 설립한 구조조정 전문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IMM 파트너스였고요. 이 회사가 2004년에 장동우 대표의 IMM 창업 투자랑 합쳐져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기업이나 뭐 금융그룹 지원 없이 뭐 국내 기관 자금 중심으로 성장한 곳이라서 토종 운용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데가 독립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꽤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려 20개의 VC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 20개의 VC의 속속들이 취재하고 알아보시면서 뭐 짚어줄 만한 점이라든지 인상 깊었던 부분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막 대단한 건 없지만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데 그냥 역시나 업력이 긴 곳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근데 이게 VC 비즈니스의 성격이랑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펀드 하나 자체가 굉장히 7년 정도로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하나 증명을 하는 데만도 시간이 기본적으로 많이 걸리는 비즈니스고 그 성과를 쌓아가지고 약간 자산 규모를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운용자산 규모를 키우기까지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또 초반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초기 투자에 집중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차츰 후기 투자, 뭐 세컨더리 투자, 뭐 아니면 해외 투자 이런 식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시는 것도 되게 공통적인 패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20곳 VC들을 약간 뭐 대기업 계열, 금융권 계열, 뭐 독립 계열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독립 계열 VC들의 수도 적지 않았어요. 거의 그냥 3대 3대 3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당장 뭐 1위인 IMM만 해도 독립 계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뭔가 뒷배경이 없는 VC들이라고 해도 되게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국내 벤처업계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 되게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 10년은 어떻게 보면 뭐 VC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양적 확장을 거듭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잠깐 투자 시장이 힘들다고 하지만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뭐 금방 복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펀딩 능력은 진짜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많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의 대형 VC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좋은 정보로 다가왔으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혜리님이 정말 양질의 그런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보를 가져와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정말 큰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쉽게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